명절이 끝났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관에는 신발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전 부치는 냄새가 났고 손주가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남기던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작은 목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다녀간 뒤의 집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 조용합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귤 몇 개가 남아있고 싱크대에는 컵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 컵을 한참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또 일상이지. 명절은 늘 그렇습니다. 반갑고 행복하지만 끝나고 나면 꼭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다녀간 집은 사람이 빠져나간 자리만큼 허전함이 크게 남습니다. 56입니다. 남들은 아직 젊다고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더군요.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은 무릎이 먼저 말을 걸고 거울 속 머리카락은 언제 이렇게 희끗해졌나 싶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늙는다는 게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세상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느낌이라는 걸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등록금, 결혼자금. 아빠는 괜찮다. 엄마는 아직 할 수 있다. 그 말로 제 삶을 계속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참고 내가 줄이면 자식은 더 편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저는 늘 부모 역할로만 살았지 나로 살아본 적이 얼마나 있었나 싶더군요. 며칠 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철수 요양원 들어갔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철수라면 저랑 동갑이고 젊을 때 누구보다 활달했던 친구였습니다. 퇴직하고도 등산 다니고 낚시도 다니던 녀석이었는데 왜 뇌경색이래 갑자기 쓰러졌대.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철수는 늘 말했거든요. 야, 우리도 늙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 말이 이제는 너무 슬프게 들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그날 저녁 철수 아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요. 그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평생 자식들에게 다 해줬습니다. 집도 일찍 넘겨주고 퇴직금도 보태주고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 편하게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던 친구였는데 정작 본인은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빠 요즘 좀 괜찮아? 저는 그 한마디에 이미 느낌이 왔습니다. 자식이 괜찮아? 라고 물을 때는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뭔가 말을 꺼내기 전이라는 걸요. 응, 왜 그러냐?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세가 갑자기 올라서 대출이 좀 모자라거든.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조금만. 자식들이 말하는 조금만은 대부분 제 통장에 있는 거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나도 이런 말하기 싫은데 애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손주 얼굴이 떠올랐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니까요. 자식이 힘들다 하면 가슴부터 아파집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걸요. 퇴직금도 여기저기 보태고 나니 남은 건 노후 자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렵다는데 부모가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안 주면 저 애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명절 끝나고 적막한 집, 친구의 요양원 소식, 그리고 자식의 부탁.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제 가슴을 눌렀습니다. 저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언제 살았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새 운동화 하나도 제 것은 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가 나가면 제 옷은 몇 년씩 입었고 아이들 등록금이 필요하면 제 건강검진은 미뤘습니다. 아이들 결혼할 때는 축의금 봉투보다 전세금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신을 지우며 삽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우다 보니 남는 게 없더군요. 며칠 뒤 저는 철수를 면회 갔습니다. 요양원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TV 소리도 작았고 사람들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저를 보더니 웃으려 했습니다. 야 왔냐? 그 웃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괜찮냐? 제가 묻자 철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저는 놀랐습니다. 뭐가 미안해? 철수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준비를 못했잖아. 내가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지막엔 자식들이 날 책임져야 하잖아. 그 순간 제 머리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다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그게 자식의 짐이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거실에 앉아 혼자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삶을 지키는 마음은 결코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응 아빠. 아빠가 더는 못 해준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서가 아니라 아빠도 앞으로 살아야 하니까. 아빠가 무너지면 너희가 더 힘들어질 거다. 아들은 한참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아빠.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이제는 적막이 아니라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건 내 노후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자식에게 안 주면 나쁜 부모인가? 그런데요, 품위 있는 노후를 지키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자식을 진짜로 돕는 길입니다. 부모가 준비된 노후를 살면 자식은 죄책감 대신 존경을 배웁니다. 명절이 끝난 집이 조용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식만 바라보며 살기엔 아직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도 조금은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참고 내가 주면 되지.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얼마까지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남겨주세요.